(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얘들아 안녕.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 보고 오라고 나온 거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갑신정변까지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무슨 조약이었었죠?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수호 조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76년에 바로 그 전에 1875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무엇을 계기로 맺었어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었죠. 이것을 우리가 조일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불평등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해양, 측량권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주국이라는 것을 일부러 명시했어. 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조일수호 조규를 맺고 그 안에 있는 조약으로서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요. 3가지의 무가 들어갑니다. 무관세, 무항세, 그리고 무제한 방북 유출이라는 3가지의 무가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무관세는 뭐예요?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야. 항세는 뭐야? 항구에 대한 세금인 거야.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곡물들이 무제한, 제한 없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되고, 자, 이때 이제 150일 이후부터 무엇을 파견한다?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래서 수신사였어.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거 1차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집이었단 말이야. 1880년에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을 가게 돼가지고 책을 한 권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었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황준현이라는 중국 사람이 썼던 책이었어요.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조선아,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견제할 게 아니라 어디를 견제해야 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러시아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강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 혼자서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한국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도 겸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본이랑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1788년 만들어진 신흥국가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이랑까지 이렇게 3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린 너무 곤란스럽죠? 그래가지고 이에 맞서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화에 반대했었던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이 있었다.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린다. 하지만 고종께서는요, 이 김홍집의 손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책략대로 어떻게 해야겠다? 조선책략대로 미국이랑 친해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자, 1882년에 체결하는 조약, 그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자, 우리나라의 군대가 대폭 줄어들게 되죠. 원래 조선 후기에는 5군영 체제였었단 말이야.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의 5군영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요. 이 군대가요, 2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0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 무위영이랑 장어영 이렇게 2가지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줄어들고 나서 신식 군대가 생겨나는데 그 신식 군대는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식 군대랑 구식 군대들끼리 차별을 했다는 거야. 구식 군인들은요, 13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식 군대는요, 보너스도 주고 새로운 총도 주고 그 대우가 너무나도 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이무군란이 됩니다. 같은 연도 1882년에 이무군란이 일어나죠. 자, 이무군란, 이무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군대뿐만 아니라요, 우리 백성들, 농민들도 중심이 되어가지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무군란을 계기로 이 민비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조정의 민비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피란을 간 사이에 우리 난을 일으켰었던 군인들과 백성들은 누굴 찾아가게 돼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야.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 동안 통치를 했었던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원군,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데, 흥선대원군께서는 처음부터 막 바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흥선대원군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가자! 해가지고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실권을 빼앗길 것 같았었던 우리 민비가 두려운 나머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 좋아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가 이제 아산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모곤란을 진압해줘요. 이모곤란을 진압해준다.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굴 죽였었다 그랬어? 호리모토 레이조라고 하는 이 별기군의 교관이었었던 일본 사람을 죽였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한테 어떻게 해요? 미안해. 우리가 사람을 죽였지. 너네 일본인을 죽였지. 미안해. 라고 하면서 재물포 조약,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또 맺게 된단 말이야. 간행의정이 심리로 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간행의정을 50리에서 2년 뒤에는 100리까지 늘려주게 하는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맺게 됐었던 때에, 자, 속약을 맺게 됐었다. 간행의정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근데 청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 난을 진압해주면서 고맙지? 하면서 무슨 조약을 체결해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과 청나라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정을 맺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길지만 외울 수가 있어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영사재판권 이런 내용보다요. 딱 5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글자? 5글자만 기억하면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이다? 내지통상권입니다. 내지통상권. 자, 일본은 야금야금 간행의정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청나라는 바로 내지통상권.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무역을 하는 상민들의 이 자유로움, 우리나라 안에서 어디에서 장사를 하던 그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일본이 이 이후에 조일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조일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된다. 조선과 일본이 무역장정을 들어오세요. 자, 장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지나가시고. 자, 조일무역장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세를 내겠다고 해요. 원래는 무항세, 무관세, 그리고 무제한 방공 유출이었었잖아. 그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 낼게. 관세를 납부할게. 관세를 내겠다.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나라에 있는 방공이 무제한으로 나가는 것을 방어하겠다 해가지고, 방공령도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요. 하지만 이건 다 우리나라한테 플러스 요인이거든. 그치? 관세를 안 내다가 낸다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일본이 관세를 안 냈는데 우리한테 다시 관세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제한 방공 유출이 된다 그랬었다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딱 거의 한 5, 6년 지나가지고 곡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한다 그러는 방공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요게 이제 이게 진짜 우리나라한테 요구했었던 거지. 이게 뭐야? 최애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자, 최일국 대우를 해줌으로써 이 조청산민수륙 무역 장정에서 청나라가 가지고 갔었던 내지 통상권도 일본이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로부터 약 2년 뒤, 이때부터 뭐가 심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미수 통상 조약 이후에 이모군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조청산민수륙 무역 장정, 왜 청나라가 이모군란 진압해줬으니까 이때부터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사 고문으로는요,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베이징 군벌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는 마젠창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마이크 여기 있나요? 잘 있군요. 네,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이제 우리 개화를 하자 그랬었던 조선의 신하들도 이 청나라를 조금 싫어하고 일본의 메이지 요신을 배우려고 했었던 온건 개화파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게 바로 1884년에 갑신년에 정권이 변한다. 갑신정변이었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난다. 3일 천하. 실제로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온건 개화파들이, 급진 개화파들, 특히나 이 민씨 세력들을 이 고종이 보는 앞에서 축출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14개조 정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4개조 정강. 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용들이 어땠냐? 일단 1항은 그래요. 이모군란 일어나고 나서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데려가요.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강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다 이제 10년 뒤인 갑오개혁의 내용, 홍범 14조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이때부터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기구로 어디를 찝냐면요. 2호 예병 형궁, 이거 뭐예요? 6조죠, 6조. 6조 중에서도 호조가 나라의 이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딱 찝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김옥균을 호조 판서로 임명한다라는 내용까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맥락으로 짚어주세요. 자, 그래서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 등의 이 5명의 인물들, 바로 온건개합하였는데요.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다시 공종과 민비께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홍영식을 제외했었던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서광범, 서재필, 이 4명의 인물은 일본으로 다케조회를 따라가지고 망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아, 일본으로 망명을 갔구나. 그러면서 갑신정변이 끝나게 되고, 이때 체결했던 조약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이랑 체결을 했습니다. 무슨 조약을 체결해요? 일본이랑. 왜? 아니, 차관 도입 실패했었던 김옥균이 다케조회랑 같이 일으켰던 게 갑신정변인데, 오히려 우리가 일본한테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일본한테 뭘 해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맞아요. 이렇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이 일본으로 망명을 가니까 우리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렀단 말이야. 불을 지르게 되니 다시 공사관에 세울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한다.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계속 일본이 깨작깨작거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뭔가 자꾸 실권을 장악하고 이 종주권을 행사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랑 이번에는 일본이 조약을 맺습니다. 야, 너네 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응? 아니, 만약에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나면 막아주지 못할 만큼 니네들이 도와주면 어떡해? 야, 이렇게 하자. 청나라와 일본은요, 텐진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그래서 각 나라, 요 청나라든 일본이든 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시에
군대를 파견할 시에 어떻게 한다? 서로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는 조약까지 맺었던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라 그랬었던 선생님의 영상이 딱 10분짜리였었고요. 자, 요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10년 뒤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1894년, 자, 그리고 1895년, 자, 그리고 1896년, 1897년입니다.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숫자는 1894년을 기점으로 그냥 1년씩 뒤로 가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죠. 자, 1894년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가보년이라고 해요. 연호를 가보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보년. 자, 1895년은요, 을미년이었어요. 1896년은요, 병신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897년은요, 정유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런 거 연호 같은 거는 별로 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외울 때는 갑, 을, 병, 정, 으로 갑을, 병, 정, 순으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갑을, 병, 정. 자, 가보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은요, 가장 큰 사건으로는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1차. 이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야. 야, 얘들아, 농민군이 얼마나 많았었는 줄 아니? 흰색깔 옷을 입고 있는 농민군들이, 예를 들어서 농민군 일어서 하면 앉아있다가 일어서잖아요. 산을 하얗게 덮을 수준이었었대. 그 정도로 동학농민군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해달라고 또 조정에서는요, 청나라의 SOS,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제 조선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농민군들을 조금 진압하려고 오게 되는데, 무슨 조약을 맺었었어? 그렇지, 텐진조약 맺었었잖아. 그치? 텐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아산만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조정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얘들아, 큰일 났어. 농민군들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랑 다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걸 이야기해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발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부군수, 전라도 고부군수에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횡포가 너무 심했었단 말이야. 만석포 사건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물을 만드는데, 연못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총동원해가지고요. 노동력 착취죠. 이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었겠어. 물을 한 모금 마시니까 강제로 수세를 징수합니다. 수세가 뭐야? 물에 대한 세금이지. 그치? 물수. 물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들한테 돈까지 걷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요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 아버지의 이 묘석을 세운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부군수 조병갑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의, 이 농민군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일단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알겠고,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는 거 쭉 적어봐. 했는데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농민군들의 개혁안을 내걸게 돼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알겠다. 들어주겠다. 조정에서도 빨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알겠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전국 방방 곳곳에 1차 농민운동을 이후에다가 전국 방방 곳곳에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자,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 조정에서도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이렇게 탐관오리들 우리가 잘 어떻게 하겠다?
교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정청이라는 것을 조정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정청을 세우게 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운 거고, 집강소는 농민군이 세운 것이에요. 자, 이렇게 1차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는 세 차례의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세 차례의 집회를 하게 된다. 공주집회, 삼례집회, 보은집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집회를 하게 돼요. 뭐 하는 거야? 교조 신원 단계예요. 믿을 수 있는 농민군들, 동학이잖아. 동학이라는 것은 뭐야? 동쪽의 학문. 몰랑양만 출신이었었던 최재우가 창시하고 이대 교주는요, 최시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는 우리 농민군을 따라가지고 동학이라는 것으로 한 뜻에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교조 신원 단계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교조 신원 단계 첫 번째는 공주 집회, 그리고 두 번째는 삼례 집회,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은 집회까지 총 세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교조 신원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농민군이 일어서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야. 자, 농민 반란. 무엇을 계기로?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녹두 장군이었었던 녹두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동글동글 못생기고 동글동글 작다라는 뜻인데, 녹두 장군 전몽준 선생님께서는 진짜 실제로 키가 조금 작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녹두콩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선생님은 작은 거인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전몽준 선생님께서 이제 농민군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사실상 동학농민 전쟁에 가까웠었다. 1차보다는요, 여러분들. 1차에서 이제 전주 있지. 전라도잖아, 여기가 지금. 그치? 전라도에 전주성을 장악을 해요. 농민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전주성 전투까지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 농민 반란, 1차 농민 반란은요, 어디랑 관련이 있다? 전주성을 장악하고, 전주성에서 전투까지 했구나. 전주성 전투. 농민군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조정에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당장 청나라한테 SOS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야. 요 맥락까지 이해했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은 들어와요. 청은 아산만,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왔었어. 근데 이미 끝났잖아. 그치?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하고 끝난 거야? 전주에서 화해를 약속했다 그래서 전주 화약으로 끝이 났어. 농민군과 조정에서 화해를 약속했다고. 끝이 났잖아. 청나라는 가려 그래. 근데 일본은 가지 않습니다. 자, 일본은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아산만을 통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일본은 또한 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한 청나라를 어떻게 했다? 선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하고 또 경복궁을 점령했구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가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카메라를 조금 옆쪽으로 옮겨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끝났다니까, 농민 반란이 끝났으니까 일본은 뭐라는 거야? 일본, 청나라 둘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일본은 돌아가지 않았다고. 오히려 청나라를 선제 공격하고,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경복궁을 점령해서 이들이 하고 싶었었던 것은 무엇일까? 조정에 대한 내정 간섭이었거든요. 근데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하하, 조선을 내가 접수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속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 조선은 지금 당장 개화가 필요해. 근대화가 필요한 나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1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 김홍집 내각을 수립한다는 거야. 김홍집 내각으로 김홍집과 함께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개혁적인 일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굴 선별하게 되냐면 바로 1882년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가 데리고 갔었던 인물이야. 누굴까? 흥선대원군. 맞아요. 흥선대원군을 딱 데리고 오는 거야. 흥선대원군 너도 김홍집이랑 같이 해가지고 조선을 개화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개혁안을 만드는데 동참해봐 라고 하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정해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까지 이렇게 총 김홍집과 흥선대원군 두 사람 이제 좀 중축이 되었었던 요게 이제 김홍집 내각이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요 위로 올려다봐. 일본이 청나라를 선제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청일전쟁이라고 할 거야.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을 한다.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요. 농민군들은 뿔뿔이 해산이 아니잖아. 강제로 해산당한 것도 아니었고 조정과 무엇을 맺은 거야?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던 거야. 화해를 약속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농민군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시 농민군들이 모이게 돼. 자, 잘 들어봐.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 대한 반발이었어? 전라도 고구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더 이상 참지 못했었던 농민들과 동학을 믿는 우리 동학의 무엇들이 다 모인 거예요? 동학을 믿는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모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수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았었다고. 전쟁처럼 정말 사람들이 이 봉건제에 맞서가지고 반봉건 세력으로 뭉쳐서 싸웠던 건데 2차 동학농민운동은요. 외세에 반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외세가 어디야? 일본인 거지. 그치? 자, 일본이 지금 경복궁을 점령했고 청일전쟁까지 일으키고 있으니 이때 이제 농민군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동학농민운동 2차입니다. 완벽하게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으로는 배우고 있지만 사실상 정말 전쟁처럼 컸던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보면은 일본은 이미 총을 쓰잖아, 얘들아. 일본은 총을 쓰고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 무기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무기 자체가 우리랑 비교가 안 돼. 근데 농민들 죽창 들고 낫 들고 괭이 들고 싸운단 말이야. 누가 이겼겠어요? 사실상 학살에 가까웠어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이 우리나라의 관군과 또 양반 세력들 있지. 왜냐면 농민군들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양반들을 굉장히 이제 못 살게 굴었었단 말이야. 반봉건 운동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에 대한 반발도 심했었는데 1차 농민운동에서 당했었던 양반들 얼마나 농민군들한테 억하심정이 있었겠어. 그치? 억눌린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했었던 게 봐봐. 일본군과 우리나라의 관군, 조정의 관군, 그리고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게 되는데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그 우금치 고개에서 일본에서는 그 자국의 선진 문물과 포 있잖아. 포. 펑펑 터지는 포. 그 포로 농민군들을
정말 많이 학살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요, 유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농민군들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내게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혁명이라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치? 우리가 성공했으면 혁명,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운동으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끝이 나게 됐다. 고등학생 친구들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요, 2차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냐 아니면은 전주성 전투냐, 요거 헷갈리게 많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2차 동학농민운동까지 진압이 됐어요. 자, 가부개혁을 했었죠. 가부개혁 안에서 있었던 개혁안들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내일 드디어 선생님이 손글씨로 쓴 아무한테도 쉽게 배부하지 않는 현대사를 요약해 놓은 노트가 있어요. 그걸 내일 나오는 학생들한테만 배부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가부개혁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게 무엇이었어요? 경복궁 중건이었었죠. 왜?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었었던 화폐가 뭐였어요? 상평통보 100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당백전이라고 그래요. 1당 100. 하나가 상평통보 100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서 당백전이었단 말이야. 당백전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었잖아. 왜? 상평통보 하나에 있는 동의 양이 실제로 당백전엔 100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가 않았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었다. 그래서 이 가보개혁 때는요, 은본위제라는 것을 실시해요. 은본위제라는 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은만큼만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마구마구 찍어내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혼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해되시죠? 자, 그 외에 이제 개혁안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이 보기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조선이 너무 자기네들 입맛대로 바꾸는 것 같은 거지. 아, 내가 원했던 거는 조선이 이렇게까지 개혁적인, 자주적인 개혁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었는데, 일본이 간섭을 해가지고 1차 김홍식 내각을 수립한 건 사실이었지만, 이때 한참 청일전쟁 중이라서 이 조정에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 우리가 개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가보개혁은 1차, 2차 을미개혁까지 나눠진단 말이야, 얘들아. 그 개혁 중에서도 가장 자주적인 개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청나라와의 전쟁 중에 내다 보니까 너무 조선이 자기네들 입맛대로 바꿔놔서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던 거야. 야, 이 대원군 네 짓이지? 흥선대원군 실각합니다. 대원군 해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차 김홍집 내각으로 수립했었던 인물은요, 당연히 김홍집과, 자, 김홍집 누군지 기억나죠? 2차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조선 책략을 들고 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김홍집과 박영효입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박영효라고 하면은 1884년에 갑신정변 때 급진기아파에 들어갔던 인물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 막 일본이랑 같이 손을 맞잡고 급진기아파들 막 척결하고 14개조 정강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이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였어요. 철종의 사위였었다. 그래서 박영효가 울면서 이 일본으로 지금 당장 망명을 가야 됐었던 상황이었잖아. 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지금 잡힌